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충남 북부 자유마을 대회를 하고 있는 예수한국복음통일 정광훈 목사님의 그 집회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해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겁니다. 손상대 집사님의 사회를 아까 말씀드렸지, 저도 교회 다닌 지가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행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좀 색깔이 나도록 이렇게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죠. 어디에든지 간 하나님 다 계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 24일 충남 북부 자유마을 긴급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자유통장 당원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충청도민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대여 경례. 국민들이 합니다. 대한민국 국기는 우리가 전 세계에 접할 때 마음이 솟아오르죠. 국가가 없으면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관계상 4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돈을 빌려가면서 하는 것마다 그리고 자유 헌정 질서 완성 남북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자세 꽉 찼습니다. 이야, 진짜 저 끝이 안 보이는 정도로 오전에는 진짜 많이 왔습니다. 자유마을 대회를 정광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유마을 대회를 덤숭덤숭 원형 탈모증이 걸린 것보다는 쫙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자, 오늘 서울에서 아주 내로라는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왔으니까 저희들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고 또 그 메시지를 혼자 삭히지 마시고 이 행사 끝나면 돌아가면 앞집 뒷집 옆집 옥상까지 올라가셔서 동네 분들 전부 다 모시고 이번 토요일 강화문 광장으로 전부 오셔야 됩니다. 아주 끝장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탄핵 무효라는 소개도 약간 크리스마스 이브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뒤에 할렐루야만 좀 따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사분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유일한 영적 지도자가 계셔서 할렐루야. 공산당하는 대한민국을 붙들고 목숨 건 투쟁을 하고 계신 탁월한 선지자가 계셔서 할렐루야. 더 이상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들의 발광에 놀아나면 안 되기에 1천만 조직을 완성하신 종교 지도자 할렐루야. 5,300만 국민이여 일어나라. 4.19 정신으로 싸우자. 5,300만 국민이여 깨어나라. 5.16 정신으로 싸우자. 1천만 국민이여 함께 싸우자. 강화문 혁명 정신으로. 국민혁명의장 4.10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당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강훈 목사님이 첫 번째 연사로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 카메라 좀 비춰봐. 비춰봐. 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번 비춰봐. 이야, 전국에 집회하는 중에 제일 많이 오셨어. 제일 많이 오셨어.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화문 광장에서 완전히 국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충남 북부 자유마을 1,000만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오늘 천안 공주대회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구리에서 실시했습니다. 일단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여러분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야 진짜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다. 여기서 이거 저 애국대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면 딱 좋겠다. 언제 부흥회 한번 해볼래요? 그렇지. 원래 내 주특기는 애국운동이 아니고 원래 부흥회. 충남 북부 자유마을 대회. 내가 부흥회 하면요 그냥 다 여러분 오줌을 다 싸버리고 다 뒤로 넘어가버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북한으로 넘겨줘야 되느냐, 이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 개자식이 딱 한 사람의 의지입니다. 한 사람의 의지. 이따가 이동호 교수가 말하겠지만은 나는 의심스러워. 뭐냐? 반드시 나는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재명이가. 여러분들께 의심스러워요? 네, 그거 봐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황장군 틀림없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어. 난 반드시 북한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생각해. 대한민국에 사는 본정신을 가진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윤석열의, 내가 왜 윤석열을 좋아하느냐? 저는 윤석열의 평소에 모든 연설을 거의 다 외워요. 시간 없어서 내가 다 틀어줄 수 없는데 그래도 뭐 한번 들어봐봐.
여자분들이 이 많이 윤석열 봤네요. 대통령이 선거 운동할 때 대구에 경북에 가서 연설하는 분이 그게 다야, 그게 다. 요것만 딱 들어보면요, 그 후에 나오는 연설들은요, 이거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요거 잘 들으셔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 요거 연설문을 들어보면 윤석열이는 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기. 여기에 다 윤석열 나와 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들어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든든하고 멋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경북을 찾으니 참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말씀을 좀 먼저 조금 올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그만. 자, 제가 연설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왔는데, 내가 메모해온 연설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메모해온 연설은 하지도 못하고 이대로 그대로 가버렸어. 이게 뭐냐? 본능의 연설이에요. 본능의 연설. 원고도 없이 계획도 없이 자기 속에 본능적인 말이 튀어나온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이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워가지고 이런 좌익 어떤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만. 그 이동호 나와봐 일로. 주사 이론, 이동호 옆에서 해설해야 돼. 좌익, 왜? 이동호 이놈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 자, 들어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첫 연설 운동하러 나가서, 대통령 되기 전이요. 예, 경상북도 당원 단합 당원 그렇죠. 가서 연설입니다. 주사 이론이 뭐예요? 주체 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만들어진 남조선 혁명론을 말합니다. 이동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주체 사상과 그 다음에 주체에 의한 혁명론으로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이걸 말합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어. 이게 원래 용어입니다, 목사님. 이게 아니, 떠들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게.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야. 몇 가지? 하나는 육체적 생명. 요거는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맞죠? 여기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가끔 손 드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 생명이 왔고, 그 다음에 정신적 생명, 생각하는 정신적 생명, 그 다음에 정치 결사의 생명, 사회적 생명, 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수령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수령님으로부터.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수령님으로부터 왔어요? 이런 개새끼들 말이야. 그게 이제 주체 사상인데요. 주체 사상에서 수령론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수령 부분에.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들은 그 용어를 원래대로 하면 생물학적 생명과 네, 사회적 이조 생명이 생명은 원래 있는데, 이제 다 그러니까 팔아지는데 두 가지 생명인데, 아니, 내가 이미 설명 다 했어. 그러니까 자, 다시 들어 들어봐. 먹고 살아라고 목사님께서 다 설명해 버리시면 이따가 먹고 살면 내가 따로 줄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아까 이야기한 그 주체 사상에 입각한 남조선 혁명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주체 사상 수령론과 남조선 혁명론을 통칭해서 주사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주사위로. 예. 자, 그건 나보다 더하네. 자, 자, 들어봐.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민주화 투사인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이거 좀 도와가면서 자, 잠깐만 그만. 이게요. 이게 주사 이론, 이 모든 이 이론 네가 했던 거 옛날에. 그렇죠. 이게 제가 북한에서 배워가지고요. 전부 민주화 운동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 들으려고 그랬는데
민주주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론에 입각한 자들은 과거에 저 같은 놈들이요. 저 같은 놈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게 아니고 공산민주주의, 공산 전체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너도 옛날에 요걸 구분해서 말 안 하고 무조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해도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을 속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틀 안에 속이는 겁니다. 야, 이 사기꾼아!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사기꾼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짓의 영입니다. 공산주의. 자, 그 다음에 또 들어봐요.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국민을 세금을 약탈하고 재산을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세금 약탈하고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때 예. 전부 다 지들 편들만 다 밥 먹고 살도록 요렇게 지금 다들 그렇죠. 지들끼리 갈라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것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연간 한 1조 원 정도를요. 어떻게 했냐면은 운동권들한테 다 갈라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 그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요. 삼성한테 8천억을 뜯었잖아. 그러니까 3천원 말고 세금으로 아예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 운동권들한테 나눠준 돈이 거의 한 1조 됩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전부 빨갱이가 다 된 거 아니야. 예. 그 다음 또 들어봐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그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자, 대깨문이 뭐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데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좋다. 대깨문. 여러분,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좋아? 그런데 얘들이 댓글을 가지고 조직체를 가지고 아예 정상적인 사람을 개망신을 시키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정마훈 목사예요. 이야, 좌파 애들이요 나한테 댓글을 다는데요 지금까지도 똑같아. 지금까지도 충남 북부 자유마을 나를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방송도 그렇고 현장 아니 라이브를 보세요. 내가 제가 살아있는 이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종편에서 세상에 40분에서 50분 동안에 정마훈의 사생활 탐구 하이프 이걸 방송을요 나 하나를 놓고 날 조지는 방송을 이걸 40분 50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요 세상에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던 우리 딸 전한나가 세상에 막 나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 아빠, 도대체 아빠가 뭔 잘못을 했기에 왜 모든 방송이 모든 언론이 아빠를 그렇게 욕하는가. 그 내가 나 변명하지 않는다. 너 언젠가 방학 때 빨리 돌아와. 돌아오면 내가 설명해 줄게. 나는 학교에 가서 정광훈이 우리 아빠란 말도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 딸이 우는데요 내가 그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에이 애국운동 때려쳐버릴까. 아니 딸이 우니까. 부모는 자식이 약하죠. 에이, 그런데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이 내가 인생을 포기하면 했지 저런 개새끼들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면 돼 안 돼? 돼요? 지금 사람이 머리를 들 수 없도록 망신을 시킨다 이거야. 대깨문들이 기가 막히는 거야. 대가리가 그러나 결국은요 대깨문입니다. 윤석열이를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사실 0.14% 차이. 배심과 용기가 없으면 광화문 무능한 집회가 집단에 컸죠.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웬만한 패심이 없으면 이야 윤석열이가요 이런 패심이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한 거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 교수, 지식인, 지도자들 다 합쳐도 윤석열의 배신 못 따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심이 센 사람이 정마훈 목사예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나하고 둘이 붙어버렸어. 이제 배심끼리 붙었다. 배심끼리. 에? 배심. 세 번째는 이동호야. 이동호. 배심 있어 없어? 이동호 저요. 배 뚫겨보면 알지 배심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동호 죽을 교수님. 용기가 있습니다. 자, 이야.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자, 여기에 지금 전문가, 예.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은 왜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왜 주사파가 아닌 사람들은 왜 안 써요? 그러니까 저기 주사파나 그 더불어민주당 이쪽 친구들은 우선 사상을 가장 중시합니다. 아, 사상을.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념을 그리고 중시하는. 수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를 가장 핵심 이너서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건 필요 그건 없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상이 우선 주체 사상으로 그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안 씁니다. 자, 그 다음 말.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만. 이것은 뭔 말이냐.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건국을 하였고 박정희가 일으켰다는 이 말을 말하는 거야. 권위주의 정부는 뭐냐? 박정희 정권 18년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박정희 정권 18년은 독재를 했든 말든 간에 경제를 살려놨다 이거야. 경제를. 박정희 대통령 경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이승만은 6위가 됐어. 국가의 기본을 만들었고 몇 달 전에 일본을 GNP로 잡아버렸어. GNP. 대한민국의 경제를 우리가 일본을 이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일본을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길 줄 어떻게 알았냐고. 포항제철이 충남 오사카에 있는 자유마을 신제철을 이길 줄 어떻게 알았냐고. 현재 자동차가요 도요타를 이길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꿈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꿈같은 세상에. 자, 그 다음 말씀. 이 정도는 뭐였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이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자, 민주당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지시?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그건 그 북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걸 그 용어로 프락신이라는데 민주당의 침투에 있는 간첩 세력들로부터 일사불란하게 지시가 내려요. 이동호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란 수계라고 모르는 주사파, 것도 일사불란하게 북한이 좌파에서 아마 지령해고 이번에 그 지령들을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 간첩들을 대학생이 통해서 교육을 지금 받다 그래요. 민주당과 지금 언론과 민노총을 향해서 쫙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동호 윤석열을 교수님이 이미 벌써 전향했죠. 선거운동할 오래전에 때 전향했죠. 꿰뚫어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킵니다. 그 다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무슨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이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경북 미사일을 지금 쏴대는데 한 말이네요. 종전선언하자고 그럽니다 또. 대통령 한무입니까? 선거 전에 지금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너는 잠깐 들어가서 쉬어. 이따가 다시 나와. 황준호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한효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아마 삼성 장군이지 아마요. 아니 왜 북한은 장군. 종전선언을 하자고 왜 그렇게 떠들어대요? 종전선언과 휴전선언과 황장군. 휴전협정과 이게 뭔 차이예요 도대체가? 중장 출신이죠. 지금 상태는 네. 1953년에 7월 23일 휴전협정이 완료된 대로 정전 상태입니다. 정전 종전이 상태죠 아니고 지금. 도표 보여줘. 예, 정전입니다. 잠시 쉰다는 휴전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 휴전 상태로 지금 거의 뭐 7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종전선언을 하자? 이것은 문재인이 노래를 하고 다녔는데 왜 그랬을까? 한반도 지도.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내려오면서 꾸준히 했던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그어진 것은 38선이잖아요. 예. 38선 보입니까 여기? 38도선이라고 저기 빨간 거 보여요? 요게 38선이 원래 그어졌단 말이야. 이거 38선이 그어진 이유도 설명하려면 내가 3일을 설명해야 돼. 3일을. 하여튼 38선이 그어졌어요.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나는 5분만 하고 빨리 차 타고 집에 가려고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왔는데 말이야. 또 내가 여러분한테 걸려가지고 말이야. 자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은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 38선이 저 서쪽에는 설명하고 있네요. 히틀러 독일 때문에 일어났어.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일본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붙었단 말이야. 붙었는데 이제 독일이요 4월 첫 주에 히틀러가 자살을 했어. 히틀러가 자살하니까 애인도 그냥 애인이 아니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데리고 살은 놈이 충남 히틀러예요. 북부 자유마을 대회. 사촌 여동생을. 근데 자살을 했어. 자살하니까 독일이 항복을 했단 말이야. 항복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그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은 어디가 한 편이에요. 저 유럽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한 편이죠. 러시아는 한편 저 독일하고 한편은 아니고요. 아니 독일하고 한 편이 아니고 우리 연합군하고. 연합국은 예. 영국, 그러니까 독일. 아니 독일은 빼고. 그러니까 독일, 이태리, 또 처음에 오스트리아. 맞아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연합군이었죠. 다 연합군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은 거의 공수부대, 해병대, 그다음에 전쟁 물자를 주로 지원해서 많이 안 죽었어요. 그래도 한 30만 죽었어. 그런데 모든 죽는 전쟁이요 탱크전은 누가 했냐? 러시아가 해서 러시아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러시아가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군인들만 몇 명이냐? 1,800만이야. 엄청 죽었네. 놀라지도 않아?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얼마? 민간인까지 합치면 2,500만이야.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전체 인구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죽었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항복하니까 이게 러시아가 5년 동안 일본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어. 왜? 양대 전쟁을 못하니까. 일본하고도 못하고 또 유럽하고도 못하니까 5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깨려고 하는 거예요? 통상 네. 전쟁을 시작할 때 네. 전면에 있는 적을 네. 손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주위에 나한테 위협이 되는 나라들하고는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하하. 그 당시 2차 세계 때 소련도 네. 히틀러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맞아. 예, 그리고 영국과도 네.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억제 안 일어나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맺은 평화조약을 바로 딱 깨면서 자 다음은 일본이야 하고 이제 그 러시아 군대가 극동으로 막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스탈린이 꾀가 생긴 거예요. 꾀가. 어떤 꾀가 생겼냐. 아니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이 자기들 군대들만 다 죽이고 말이야 지들은 말이야 전쟁 물자만. 그래서 스탈린이 극동으로 이동하다가 꾀가 생겨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전쟁의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바로 일본하고 전쟁을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어. 중간에.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전화를 해요 스탈린한테. 그러지 말고 이거 일본은 어차피 끝났어. 아무리 설득해도 이 히틀러가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루스벨트는요 어릴 때 소아마비 알아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상태. 그때 심해져가지고 그 루스벨트는 대통령 마지막 임기도 못 마치고 죽었어요. 그래서 트루만이가 이어받았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스탈린을 조지려고 카이로를 들렸어. 카이로를 들리고 그 다음에 이란 들렸어. 이란 들려가지고 저 윈스턴 처칠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야. 히틀러가 이렇게 말하면 스탈린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여러분 빨리 강의비 내 나한테. 여러분들은요 4년 동안 대학 다녀도 그 강의비는 우리 장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나눠 가집시다. 제가 전역해서 5년간 대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는 못 가르쳤습니다. 장군이 그래서 전역에서 강의비 절반 5년 나눠 동안 가지자고.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교수를 학생들 가르쳤다. 이제 어디서 만났냐 하면 그 유명한 휴양도시 어디 되죠? 델타. 얄타에 찾아갔어. 얄타의 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의 그 모든 상황을 알려면 5개 회담에 능통해야 되는 거야. 첫째 뭐냐? 얄타 회담, 카이로 선언, 모스크바 삼산협정, 포츠담 선언. 이거에 대해서 통달해야 된다니까. 통달을 참나 정말. 역사학자들요 1000명 나한테 한번 데려와봐. 나하고 말씀 한번 붙여봐. 한 칼에 내가 다 날려버려. 한 칼에. 그래가지고 이제 얄타에서 만났는데 아무리 스탈린을 설득해도 안 넘어오는 거야. 우리는 전쟁의 피로감이. 우리 1800만의 군대가 죽었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전쟁을 하냐.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루스벨트가 드디어 원자탄 버섯구름 있지. 버섯구름 모양. 그렇지. 이거 이 사진을 원자탄이 성공됐다는 이 사진을 딱 보여줬어. 딱 보여주면서 필요 없어. 그래 너희들은 전쟁에 빠져. 일본하고 전쟁에 빠지고 우리 이거 쓸 거야. 핵무기 성공했어 하고 딱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스탈린이 뭐냐면 언제 전쟁 안 한다 그랬냐고. 조금 쉬었다가 한다 그랬지. 그때부터 스탈린이 미쳐가지고요
극동으로 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1945년 며칠이요?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진 것이 8월 6일 날 터졌어. 나가사키에 3일 후에 8월 9일 날 터졌는데 벌써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기 전에 이 스탈린 군대가, 소련 군대가 언제 왔냐? 7월 12일 날 평양에 들어왔어. 원자탄 터지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왜? 반드시 원자탄을 쓴다고 했단 말이야, 루스벨트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면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그러려고 7월 10일 날 원자탄 터지기 중남 북부 한달 자유마을 전에 대회입니다. 평양에 들어왔다, 이게 러시아 군대가. 이해가 됐어요? 들어오는데 이게 하루에 4km씩 내려와. 하루에 4km. 하루에 몇 킬로? 하루에 4km씩 남쪽을 향해 계속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이 설명할 때야. 내려오니까, 그래서 네,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 국방부에서 두 딘러서커 대령하고 한 명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령 둘이서 맞아. 여기까지 더 이상 내려오면은 너희들 우리가 때리겠다. 이게 이렇게 38세. 해서 선을 그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미국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나라였습니다. 맞아. 누구도 모르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 경계선, 국경선은 하천이나 뭐 아주 산악이나 아주 저명한 지형지물을 따라서 걷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38도선,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서 딱 만든 겁니다. 보충하자면 그때 벽에 걸린 지도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더 이상 38선, 이래서 38선이 생긴 거야. 38도선 이하로 내려오면 니들 용서 안 해. 이렇게 미국의 대령이 38선 이하로 내려오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야, 소련 군대가. 그러면 38선을 그은 것은 잘했어요, 못했어? 만약에 38선 안 그었으면 부산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 러시아 군대가. 다시 물어볼게. 이 원래 천하는 멍청해. 멍청하지? 얼굴만 이쁘지 멍청해. 내가 보니까 머리가 다 돌이야, 돌. 그래서 38선을 그은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지. 만약에 38선 안 그었으면요,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러시아 군대가 다 먹고 나서 그때 가서 원자탄이 터진 거야, 일본에.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아멘. 그런데 지금 좌파 빨갱이 종북 주사파 이 정교조 애들은 뭐라 그러냐? 미국이 38선을 그어서 나라가 두 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국이 38선. 미국이 38선을 안 그었으면 나라는 한 나라가 되겠지만 어떤 쪽에 한 나라가 될까? 이거 그래도 대전이 멍청하다니까. 이게 대전이 아니야, 여기 어디야, 여기야. 만약에 38선을 안 그었으면 지금 한반도 전체가 한 나라는 되겠지만 북한 같은 한 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북한 공산주의 나라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38선이 그어졌는데, 다시 한 번 묻고, 38선을 그은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그었으면요, 우리는 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때. 그래 38선을 이제 그었는데, 자,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났어요. 6.25. 뭐가 일어났어요? 6.25가 일어나 38선이 그어진 배경을 지금 세상에 설명했습니다. 3개월 만에 다부당 전투, 대구하고 부산만 놔두고 포항까지도 다 인민군이 다 먹어버렸어요. 낙동강 전투 다 먹어버렸다고. 그걸로 사실 끝난 거야. 그걸로 끝난 거야.
그걸로 대한민국은 끝났어. 그런데 6.25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 미군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요. 미군이 언제 철수했느냐? 이제 6.25 전쟁에서 우리를 구한 거죠. 해방이 딱 되고 나서 미군이 한반도에 제1차 미군이, 근데 정교들이 속이는 거야. 좌파애들이 다 속고 있는 거야. 미군이 한국에 2번 왔어요. 2번. 몇 번 왔다고? 첫 번째 온 것은 뭐냐?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34만 명이 있었어. 몇 명? 중국의 심양에는 76만이 있었어. 얼마 있었어? 그러니까 원자탄이 딱 터지니까, 일본 터지니까 천황이 떨리는, 야 천황 영상 들어봐. 꼬치 새끼같이 뭐러냐? 천황이 뭐러냐? 우리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거 꼬치 새끼같이 더듬을 난리야. 히로이토 영상 한번 들어봐. 지금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일본 제국의 비상 조치로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이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너희 신하와 백성이 구한다. 지금은 대제국 정부를 하여금 미국, 영국, 중국, 서른 4개국에 대하여 그 공공선언을 수락할 것을 통보하게 하였다. 일본이랑 한국 방송입니다. 무조건 항복한다고 천황이 선언을 했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그때에 미군이 1차 미군이 왔어. 1차 미군이 왜 왔느냐? 그건 또 우리 장모님이 설명해야 돼. 1차 미군이 왜 왔어요 그때? 해방되고 일본이 항복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끝내고 48년부터 철수하기 시작해서 49년도에 완전히 미군이 다 떠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미군을 잡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6.25 자체가 없었겠죠. 절대 아니라. 49년에 미군 떠난 뒤에 50년에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재명이가 미군의 점령군이라 하는 게 맞지 않는 겁니다. 미군은 와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임무가 끝나니까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6.25 때 우리가 정말 국난 위기 때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잘라서 설명하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해방될 때 1945년 8월 10일 해방될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몇 명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여러분의 자식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등록금 내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애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면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난리야 이런단 말이야. 지금 대학 다니는 놈들이 세상에 정교조직을 받아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먹어야 돼. 한국에 미군이 몇 번 왔냐 그러면 한 번 왔지 이런다고 다 얘들은 야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님 내 새끼 아니야.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 새끼야. 그것도 몰라. 미군이 2번 왔어. 2번. 첫 번째 미군은 뭐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일본군한테 수갑을 채우고 부산항을 통하여 민간인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졸졸졸졸 내가 쫓았다 이거야. 만약에 그때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이 가운데 절반은요 다 일본 놈으로 태어났어. 왜? 군인들은요 여자를 좋아해. 군인 이꼴 여자요. 여자니까 다 여자들 성폭행해가지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절반이 전부 다 일본 자식으로 태어났대. 일본 자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다그라스 메가드 밑에 있는 별 3개짜리 황금 장군 별 3개잖아. 별 3개처럼 하지 중장이 한반도에 먼저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 여론조사. 뭘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봤어. 자, 첫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세 번째 공산주의. 어떤 나라를 세워줄까 하고 수도권을 중심하여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84%가 글을 몰랐어. 글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여론조사 하는 것도 짝대기 1개 딱 세워놓는데 여기다가 찍으라 그래. 짝대기 2개 세워놓는데 여기다 찍으라. 왜? 85%가 글을 모르니까 한글을 모르게 한글. 짝대기 3개다가 세워놓는데 여기다가 요거는 사회주의고 요거는 공산주의고 요거는 자유민주주의고 표시를 하라 그래. 그러니 물은 여론조사가 되겠어. 합해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세워달라는 사람이 하지 중령한테 84%예요. 84%. 몇 프로라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전혀 몰랐던 거야. 그냥 전혀 몰랐던 거야. 이래가지고 세상의 하지 중장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승만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이 나라 틀렸어. 이 나라는 더 이상 도와줄 가치가 없어. 우리는 미군이 갈 거야. 왜? 봐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84%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울며 불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막 사정을 한 거야. 사정을 했는데도 아예 안 돼. 너 나하고 같이 가자. 너는 브리스턴 대학의 박사잖아. 거기 가서 교수 해먹으면 잘 살 수 있는데 뭐더러 너 여기서 고난을 당해. 이승만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승만 욕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 깔라만 너희들만 가 이 개새끼들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거기다가 또 성시백이라는 이 간첩이 유명한 간첩. 우리나라 역대 이후에 제일 센 간첩이 성시백이요. 성시백 이놈은요, 원래 모택동 군대 주울레 밑에 있었던 조선 사람인데 이게 해방이 되니까 말이야, 자기 나라에 들어갈 때에 추천서를 써줬어. 너 김일성한테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을 통해서 평양에 가서 김일성한테 보여줬어. 추천서를. 성시백이가 보여줬더니 북한은 내가 이미 다 잡았다 이거야. 잡았으니까 진짜 할 일이 있으면 남한에 내려갔어. 남한에 가서 공작하라. 그래가지고 성시백이가요, 김구도 평양에 데려가고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이동희 전부 다 평양으로 데려간 놈이 누구냐? 최고의 간첩인 성시백이야. 그 중에서 이거는 김학성 교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국회 부의장, 그 사람 이름 누구야? 김약수를 간첩으로 세뇌를 시켰어. 국회 부의장이야. 국회 부의장.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결의를 내렸어요. 주한미군을 물러가라고. 미쳤어. 지금 똑같은 일이 80년 만에 또 벌어져서 이재명이 개새끼 때문에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거.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따라서 하게. 역사는 되풀이된다. 아니, 국회에서 결의를 했다니까. 국회에서 지금요, 이재명 이 개자식이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국회에서 반드시 결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윤석열을 다시 복권시켰어. 저 이재명 저놈을 처단시켜야 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회 부의장이 간첩으로 김약수를 사로잡았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주한미로 나가라고 결의를 했다. 국회에서. 그리고 이 성시백이 이놈이 누구를 포섭했냐? 육군참모총장을 포섭했어. 육군참모총장이 누구예요? 그때 최병덕 그 새끼 또 육사 나왔는가? 그 개자식. 육사 전에. 저기 나왔지. 만주. 예. 만주 그 뭐야? 국만학교 나왔지 이 새끼. 자, 그 다음에 누구를 포섭했냐? 국방부 장관 누구요? 최병덕 말고 신성모. 보세요.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간첩으로 포섭을 했다고. 이렇게 놓고 일으킨 것이 6.25라고. 6.25 뭐라고요? 3일 만에 서울이 먹혔어. 3일 만에. 아니 장군님, 전쟁을 해도 그렇지 3일 만에 먹히는 게 어디 있어요, 수도를. 죄송합니다. 그때 장군님 안 태어났으니까 책임 없어. 괜찮아. 그 당시는 네. 우리 군 자체가 네. 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비슷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라서 무기도 그렇고 북한이 전차 242대를 끌고 오는데 우리는 장갑차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뭐 그 정도였으니까 뭐 무력도 아주 형편없었고 또 훈련도 안 돼 있었고 그나마 사단장급 지휘관들의 역량에 따라서 잘 싸운 부대가 있고 못 싸운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저께 다녀온 춘천의 6사단이 잘 싸워줬기 때문에 서울이 빨리 함락되었더라도 포위당할까 싶어서 그저 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홍동명 목사님 바로 앞에 다부동 전투 거기까지 북한이 다 먹었고 3개월 만에요 다 먹힌 거야. 다 먹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때에 일주일 만에 다시 두 번째 미군이 오게 됐어. 두 번째 미군이 몇 번 왔다고? 첫 번째는 언제 왔다고? 아이고 45년 해방 후에 바로. 천안이 그래서 멍청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대학 다니는 자식들을 이길 수 있냔 말이야. 다시 물어볼게. 첫 번째 미군이 언제 왔다고? 두 번째 미군은 언제 왔어? 6.25 때 왔어. 6.25 때 왔단 말이요. 그래서 따그라서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단 말이요. 했는데 서울을요 2번 뺏겼어요. 2번.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1차 6.25 전쟁. 아니 아까 그 그림 그대로 놔둬봐. 1차 그림 보세요. 이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 대구 부산 대구는 다 뺏겼으니까 뺏겼는데 그 다음에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밀어올렸어. 밀어올리니까 인민군이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평양을 점령하고 저 신의주 압록강 두만강에 가서 수통에다가 병사들이 물을 담아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압록강 물이라고 선물을 했어. 이때에 중국 이 떼국놈 새끼들 중국놈들 이놈들만 알았으면요 그때는 우리 완전히 통일됐는데 그래서 중국 저 개새끼들 말이야. 지금 중국이요 또 한국을 다시 먹으려고 이번에는 전쟁으로 아니고 완전히 지금 중국에요 100만 명 가까이가 수도권에 와서 살고 있어. 왜? 애새끼들 많이 나가지고 무조건 강남에 가서 부동산 사라, 제주도 가서 부동산 사라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한반도를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오바마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 조선은 이 한국 대한민국 이것은 원래 중국 것이었었는데 지금 중국 것을 불법으로 한국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바마가요 똑똑한 사람이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당신 한국에 가서 역사학자들한테 교육 좀 받으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중국 놈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우리가 후퇴해가지고 일사후퇴 해가지고 또 서울을 2번 뺏긴 거야. 어디까지 오냐? 수원, 평택. 그때 휴전선이 그어졌으면요 강헌식이는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태어날 뻔했다니까. 대전이요? 그래가지고 서울을 2번 뺏겼다고. 이제 지도 보세요. 여기 저 아니 아까 그거 다시 보여줘. 아까 그거 다시. 그래 조금 전에 그 다시 봐요. 이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요거 빼고 영천 요거 빼고 전부 다 북한한테 다 뺏겼단 말이야. 보여요? 보이냐고?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 백선엽 장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밀어 올려서 다시 또 중문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봐요. 여기 밑에 수원 밑에 있잖아. 원주, 삼척. 장로님 설명해 봐요. 6.25 서울을 뺏기고 제일 밑에 있는 거의 37도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지루한 땅 한 치를 빼앗기 위해서 지루한 공방전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강원도 쪽은 우리 한국군이 담당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길을 서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도 서부전선 쪽은 미군이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은 그때 이미 오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또 여기서 한국전쟁하니까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휴전선이 정말 한치 땅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공방전 끝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전선이 그어진 걸 보라고. 휴전선이 38도로 그어져서요 삐딱하게 그어졌어. 삐딱하게 동쪽으로는요 우리 한국 군대가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됐다고. 선거되니까 대통령 선거전에서 뭐라 그러냐, 다 대통령 후보들이 뭐라고 말하냐, 한국 전쟁을 성탄절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미군들이 전쟁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휴전선이 이렇게 삐딱하게 그어졌다니까. 옛날에는요 개성이 우리나라 땅이요. 저 보세요. 38선은 개성 밑에잖아 여기. 그래가지고 휴전선이 지금 이렇게 그어져서 지금 개성이 북한이요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그어졌다 이거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1차 마무리 한번 하시면, 그래서 요 선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어휴 저 봐요. 지금 휴전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저기 봐 금강산 바다 포인트까지. 아까 저 마지막 4개로 돼 있는 거 내봐. 오케이. 크게 키워봐. 그렇지. 키워봐.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 휴전. 그렇지. 그거 하나만 크게 키워봐.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38도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실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주로 동부전선에서 아주 여러분 피해능선 전투 아시죠? 정말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올라갔고 왼쪽에는 조금 기대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38도선을 놓고 보면은
휴전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넓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원 평야를 한번 가봐요. 철원 평야가요 곡창지대인데요. 이야, 철원 평야가요 거기에 쌀 생산지야. 전라도 평야하고 똑같아. 이래서 한국 군대가 목숨 걸고 백마고지, 내가 백마고지 다 가봤다니까. 가서 나는요 6.25 탐방을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운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걸어서 전부 다 탐방을 다 해본 사람이요. 박수 치려니까 정말 참말이야. 정광훈을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요. 그런데 문재인 이 개새끼가요 계속 종전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연설문에 말하잖아요. 종전협정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종전협정과 휴전협정은 뭔 차이인지 이제 장군님이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뭐냐? 평화협정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전, 잠시 쉬는 휴전 상태를 왜 굳이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하고 이걸 그 앞잡이 문재인이가 계속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예, 유엔 사령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의 역할은 첫 번째는 정전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면은 다른 각 나라별로 국내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휴전 유엔의 중이죠. 절차도 없이 바로 참전 16개국은 바로 전투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군은 지금 일본에 미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6.25 때도 미군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특별한 관계고 하나님의 도움을 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엔 사령부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유엔사 후방 사령부가 있습니다. 7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미군들, 유엔군들이 쓸 탄약과 보급물을 다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사가 없어지면 그거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노림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이가 이걸 북한의 앞잡이게 돼서 노래하듯이 다녔냐 이거죠.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은 전체 인원은 예. 다 합쳐도 30명이 채 안 됩니다. 아, 그 30명이야. 그거 나가나 마나 그만이지. 그거 상징적인 30명이고. 것이죠. 왜요? 이게 있으면서 예. 계속해서 정전 상태를 감시하는 예. 그 역할을 분배를 하고 임무를 배분하고. 내가 1급 군사 기밀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절대 다른 데 소문 퍼뜨리지 마. 근데 전 세계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딱 일어나면요, 우리나라가 155mm 포탄 이런 쏠 것이 일주일밖에 없어. 일주일밖에. 미국이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할까봐 미국이요 우리나라한테 실탄을 다 안 주고 일주일 방어할 수 있는 것만큼만 주고 나머지 모든 실탄은 일본에다 다 갖다 놨어. 그래서 일본이 전쟁이 나면 바로 일본은 하루 안에 며칠 만에 와요. 공군 같은 데가 며칠 만에 와요. 뭐 그냥 당일날 들어오죠. 당일날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그 포탄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까봐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미군이 포탄을 다 갖다 놨다 이거예요. 이게 1급 군사 기밀이야. 1급 군사 기밀이.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유익해 안 해? 안 해?
왜 지소미아를 통하여 일본하고 문재인이 개새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원수를 만들어 놨잖아. 조국이 이 새끼가 뭐라 그랬어? 일본을 찌르기 위해서 죽창가를 부르자. 대나무 가지고 찌른다고 이게 일본을? 이래가지고 거의 사실은 문재인 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단교된 상태야. 단교된 상태. 그래가서 뭐 이재용이가요 일본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왜? 잘 보세요. 삼성전자 여러분 핸드폰 쓰고 있죠? 핸드폰 쓰고 있는 마지막 조그만 칩은요 일본 것이 갖다 안 붙으면 삼성전자가 생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애국자여 아니요? 애국자야 아니야. 내가 삼성전자 개발부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바가지를 했어. 야 이 개새끼들아, 도대체 삼성전자가 말이야 세계 제1의 핸드폰이면서 그거 말이야 칩도 하나 안 만들고 말이야 그걸 일본 가서 왜 그걸 사오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 만들 수 있고 그거 불소로 만든 거예요. 불소로 만든 건데, 그런데 일본에서 사오는 것이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일본 거 사온다 이 말이요. 갑자기 근데 문재인이가 일본하고 원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문재인 이놈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냐. 200조. 몇 조요? 200조. 특별히 경상남도 지역에 꽃을 재배해가지고 뭐 오이 뭐 이런 걸 재배해서 전부 일본에다 수출 다 했는데 일본이 수출 안 받아버렸어.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이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그거 불소로 만든 칩 좀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만 넘겨줬다고. 이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문재인 때문에 200조가 날라갔다니까. 200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번에 이제 축일날이 가까워졌어. 이번 토요일날 강화문에 1000만 명이 모이면 일단은 조국이는 깜빵에 들어갔고 한동훈은 날라갔고 이재명 이놈 하나만 잡으면 우리는 자유통일 되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은 잡는 것은 우리가 황 장모님 별 3개한테 맡겼어. 자, 이제 마지막 연설 한번 해주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충청도의 저력을 장선 아마 중장. 근데 좀 걱정도 됩니다. 중장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신문 방송을 들었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총무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란 잔당이 다 진압되었다. 여러분 정말 저는 12월 3일 이후에 뭐 오늘도 목사님께 벌을 잔뜩 쓰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군이 이렇게 무너졌느냐에 대해서 정말 자괴심도 있고,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각 분야가 아닙니다. 노무현, 김대중 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다 암적 존재들인 간첩 또는 주사파, 운동권, 종부, 친중 세력들, 반미 세력들이 꽈리를 털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은 국민으로서 수준이 낮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는다 하더라도 자기 실수입니다. 그런데 2-3번 속는다면은 그거는 공범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나 많이 속아요. 너무나 많이. 이번 이 계엄령 상태도 지금 특히 언론 방송을 전부 이놈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론 노조는 단일 노조입니다. 민주노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KBS 사장을 맡고도
지금 제대로 된 보도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이 지원하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 국민들이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법은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라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십시오.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내란죄입니다. 그렇죠. 현 정부가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이제 더 이상 해서는 나라 망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계엄령 선포하고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해제 가결을 하니까 바로 해제 선포를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도 안 됩니다. 공포탄 한 발도 안 쐈습니다. 다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 이놈이 아니 입법부가 무슨 행정부입니까? 내란인 것을 판단하고 하는 사법부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22세 총선을 장악하고 나서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는 부정선거로 장악하고 나서 이것은 삼권 분립 제도 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독재했다는데 그건 저 유단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전문을 보십시오. 다 들어있습니다.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간첩도 제대로 못 잡았고 국가보안법 위반한 놈들도 제대로 못 잡았고 사법부가 풀어주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것을 아니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도 아는 내란죄를 적용해서 대통령을 뭐 체포한다고요? 이런 나라가 선진국 중에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검찰 구태타라고 봅니다. 이것 요번에 우리 광화문 세력의 힘으로 우리 천만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으면 이놈들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50몇 명의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들이라고 전부 지금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놈들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이놈들 고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2차 세계대전 말씀 나왔는데 여러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정말 많은 피아간의 사상자를 내고 그 외에도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원자탄을 개발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는 악인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악한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선한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우리가 사는 모습은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가장 편리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있게 가장 문화를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미션이 그리 높아졌죠. 북한을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힘들 정도로 굶주리고
억압받고 탄압받고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에 지금 30대 장사한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한국 보훈통일로 자유통일해서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는 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저놈들 간첩, 정과자, 수두룩한 쓰레기관도 못한 국회의 폭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왜 무시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맞짱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구약성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 무서울 정도로 싸그리 다 죽였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축을 막론하고 다 죽였어요. 저는 이재명을 따르고 지금 하나님을 주사파를 대항해 따르고 생겼자는 없죠. 정복 세력을 따르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계몽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보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은 북한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각 지방에서 교회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예수한국 외치면 여러분 아무리 신문, 언론, 방송이 숨겨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회가 일어나면은 우리 직분자들, 가능하죠. 우리 성도님들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효도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저는 집회 때마다 가면 청년 집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놈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애국 활동에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2장에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이어서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애국 운동을 여러분, 위해서 행함에서 기도도 기도하면 하지만 됩니다.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기도한다고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요? 나라가 지금 쓰러지기 일보시전인데 백척간대 있다.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8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때와 방법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역할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에 들리지 못한 22,000명의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조국 앞에서 내 자손들 앞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모든 우리 충남에 충북에 우리 충청인들을 모두 함께 모여서 이번 광화문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동호 빨갱이 다시 한번 나와봐. 이걸 용어를 비투는데 선수권자야. 아니 지금 모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것을 내란이라 그래. 내란. 모든 방송을 난 아예 볼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도 YTN 보는데 내란이라 그래. 내란. 그럼 이동호. 이거는 김학성 장로님 얘긴데요. 아니 김학성은 또 다른 분야 있어. 그래요? 근데 예. 이 용어를 말이야. 예. 거꾸로 내란 뒤집어 수계라고 가지고. 이야기했죠. 내란 수계. 시작하자마자. 예. 내란 수계가 누구요? 내란 수계가 이재명이죠. 그런데 내란 수계가 지금 윤석열이라고 그러는데 역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든 언론이 그러니까 계엄이 시작되자마자 이 계엄을 곧바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로 바로 규정했거든요. 그거 어디서 내려온 용어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북한이
내용을 지시한 것일 겁니다. 북한이? 왜냐하면, 예, 과거 같은 전례가 많아요. 북한의 지령이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정상적으로 헌법상으로 어쨌든 국회의원이 200명이 탄핵했거든요. 근데 그때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한민전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방송에서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의회 쿠데타다. 그러니까 1시간 있으니까 정동영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니도 북한 지시 받았어 안 받았어? 맨날 받았어. 매일 북한 방송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는 아예 5팀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북한의 한국민족비전 방송을 듣고 그것을 타이프로 쳤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가르쳤어? 그거를 이제 뭐 우상호한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임종석한테도 가르치고. 야 이 나쁜 놈아 들어가 이따 다시 나와. 괜히 나오라고 그랬죠. 욕만. 아니 우상호, 대란을 일으킨 놈이 누구요? 가르쳤다 하잖아. 이동호 교수가. 누구냐고? 저 사람들은요 이걸 바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모든 방송 들어보세요. 내란을 일으킨 자는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충청도 멍청도야. 멍청도 말이야. 멍청도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에는 원래 가장 많은 애국자가 어디서 살아? 김자진 장군 어디요? 유관순은 어디고? 그러니까 이번에 멍청도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가지고 가문광장으로 1000만 명 몰고 와야 되는 거야.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을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로 반드시 북한은 넘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은요 당군 이래로 제일 악한 놈이에요. 당군 이래로 제일 악한 놈이에요. 김일성이보다가 훨씬 악한 놈이에요. 가장 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시간이 없어. 이번에 단번에 한 칼에 날려야 돼. 언제? 이번에 토요일날 강문광장에서 1000만 명 모여야 돼. 이해돼요? 자, 김학성 교수님 이제 드디어 핵심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자 한마디만 멍청도라서 잘 모르니까 내가 질문을 한번 해야 이분들이 알아요. 일단은 저 윤석열을 탄핵할 때 첫 번째 탄핵할 때는 탄핵이 안 됐죠.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죠. 예. 부결됐는데 부결되면 그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세상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탄핵을 시도를 해가지고 이번엔 결국 탄핵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계속 이재명이가 협박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탄핵을 계속 올리겠다. 네. 우리 총회는 한번 거부되면 3년 내에 못 올립니다. 제가 볼 때는 네. 헌법 위반으로 무슨 믿고 있어요.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 이제 탄핵은 일종의 징계거든요.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처분이 탄핵을 올린 여기 있어. 국회에서 그게 부결됐거든요. 네. 그럼 또 다시 예컨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요. 두 번 위험에 빠뜨리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한번 징계해서 거부되었으면 위헌이라고 좀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나는 헌법학자도 모르고 헌법을 다시 헌법학자도 올리면 안 되죠. 일사부재리 원칙에 틀리는 거 아니야. 일사부재리 원칙. 멋있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아주 일사의 부조리 원칙이 한 번 탄핵을 올렸다가 기각이 돼서 네. 윤석열이가 이겼다면 네. 다음은 이번 국회 4년 동안에는 안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 학습 능력이 뛰어나세요. 네. 자, 그래서 요걸 중심하여 네. 여기 멍청도니까 자세히 가르쳐가지고 예.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 오줌을 다 싸서 이따가 끝난 뒤에 팬티 만져보면 오줌이 줄줄줄 싸게 해가지고 가문 광장에 충청도는 다 토요일날 다 모일 수 있도록
아주 이미 다 져주신 것 같은데요. 안 젖었어. 충청도는 은큼해가지고요. 아주 듣는 척 하면서 또 안 들어요, 또. 그러니까 세게 한번 강해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김학성 교수, 헌법학자입니다. 여러분 애국 동지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역시 천안은 충절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네, 천안 있었습니다. 충절의 도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다시피 이번 토요일 날 유관순 천안 또 기념관이 충남 있죠. 모든 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노의 심정으로 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전농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전농 보면 저 인간 얼굴 빼고 네, 전농을 즉각 체포 엄벌하라. 제가 이 PPT를 주일날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다음이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인데 지난번 이번에 트랙터를 몰고 올라왔죠. 트랙터 시위를 한 사람들은요. 용산. 첫 줄에 전농이 있었고 또 하나 전연농,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맹이 같이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농민단체가 아닌 거죠. 순수한 농민단체가 아니죠. 다섯째 옆부분에 보면 윤미향, 김재현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트랙터는요. 북한에 넘겨주지 못한 제 트랙터를 갖고 왔는데 트랙터 25대, 화물차 50대,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주인공이 잠깐 빠지신다고 너무 좀 보지 마시고요. 그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수업에. 예. 여러분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남태령에서 경찰과 대치했을 때 중국인 여성이 올라가서 발언을 했는데 한국인 매국노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극악무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건이 바로 발생한 남태령 대치 사건입니다. 다음이요. 이들이 근데 5개의 법을 위반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교통방해죄, 고속도로에서 저속 운전하는 것은요. 타 운전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거든요.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어요. 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공용물 파괴를 했다면 이 남태령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 전농의 집단들을 바로 체포하고 처벌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치만 하고 싶어요. 대치만. 대한민국이 썩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교통방해, 집시법, 법을 위반했다면 이들을 바로 체포하고 구금해야 될 터인데 이걸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엄벌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남태령에서 차벽을 제거하는 바람에 대통령 계시는 한남동 관저까지 쳐들어오는 그러한 불상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내란을 좀 보겠습니다. 내란을 전 목사님께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강연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몸도 극도로 이제 피곤하신 가운데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일찍 상경을 하셔서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전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셔서 쉬면서 또 내일에 또 준비를 또 아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찐빵에 안고가 없다고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어차피 주인공 가셨으니까 저도 여유 있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갖다 들어오는데 막 박수를 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야 역시 천안 분들은 사람 볼 줄 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나 질투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는요 백만장자를 질투하지 않아요. 누구를 질투하느냐? 같은 거지 중에서
목 좋은 데를 선점한 거지를 질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용이 돈이 많다고 잠 못 이루는 분 없죠? 예. 전광 목사님 박수 받는다고 질투하는 연사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자, 다음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의 사태를 내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내란이 될 수 없는지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란은요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폭동이란 단어를 보면요 이게 10명이 모여서 또 20명이 모여서 폭력 행사를 하는 게 폭동인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내란죄의 폭동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써 있죠. 셋째 줄에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된다. 대규모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판례를 보면요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을 경우에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정도의 폭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의 2가지 요건 중에서 폭동이라는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거지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음이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국헌 문란이 뭐겠는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요. 형법은 분명히 조문에서 국헌 문란의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거를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형법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이 국회가 강압에 의해서 전복된 적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나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국회는 모여서 190명이 모여서 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복도 없었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헌 문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이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쭉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폭동이 없었어요. 세 번째, 비상계엄과 내란은 뭐가 다르냐? 비상계엄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하는 긴급 조치가 비상계엄이 되는 것이죠.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반면에 내란은 일반적으로 나라를 어떻습니까?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된 것이죠.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까? 거기에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다시 찬탈하겠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석기가 내란을 하려고 했어요. 내란을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석기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죄 미수죄도 해당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예비 음모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내란의 선동선전죄로만 처벌됐습니다. 이석기는 예컨대 비상사태가 터지면 일정한 국가시설을 파괴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모의를 다 세웠지만 내란의 선동밖에 안 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처벌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사태는 그거와 너무나 천양지 차이로 다른 상황이다 이 뜻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인데 뭔 대통령직을 다시 찬탈하려고 노력하겠냐 이 뜻이에요.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보면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된 예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들께는 내란을 할 때 내가 지금부터 내란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내란하는 팀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내란을 시작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내란을 그만두라고 해서 내란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일날 10시 30분에. 여러분 예컨대 이 기존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은요, 눈을 떠보니까 비상계엄이 이미 선포된 상태였다 했듯이,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우리가 국민들은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지, 밤 10시 반에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비상계엄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9번째 보면 이 계엄은요, 평일날 밤 10시 반에 했어요.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요, 언제 해야 됩니까? 주일날 새벽 4시에 해야 돼요. 다 잠든 사이에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다 체포하고 이런 봉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적어도 상식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안 그러면 주말에 평일날 10시 반에 하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계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또 군인들은 단전 단수 한 적도 없어요. 300명 미만만 투입되면서 동시에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 투입됐단 말이죠. 또 대통령, 국회가 해제하라고 하니까 바로 해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의 비상계엄은 아직까지도 제가 경험한 바가 없는 그런 비상계엄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내란이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려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여기 대해서 폭동이 있었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조선일보에 나온 글을 제가 옮긴 것인데, 이 고검장 출신의 어느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직접적 폭행은 없었지만 헬기로 계엄군을 투입해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었다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국회의사당 내 헬기가 몇 대가 내렸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었어요? 한 지방의 평온과 질서에 대해서 위협을 줄 만한 대규모의 폭동이 되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컨대 이 어거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로 비상계엄을 자꾸만 위헌이라 그러는데, 헌법학자인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위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논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요,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법적 근거를 가져갑니다.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이번 대통령은 헌법 77조가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뭐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해제하기 직전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조건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실체적 요건이 필요한데, 우리 헌법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은 되어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 거기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갸우뚱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이요. 지금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적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전시인지 사변인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대통령에게 판단하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헌법은 대통령에게 판단 권한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통상 뭐라 그러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헌법학적으로 통치행위라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통치행위는 뭐냐? 국가 자격 중에는 대부분이 다 사법부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아야 되는 국가 자격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뭐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일개 판사가,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국가 자격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표적 케이스가 비상계엄 선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야 지금은 전시했을까,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헌법은 국회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떤 통제 방법을 줬느냐, 국회의원이 제적 과반수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은요, 누가 판단해서 누가 내리느냐, 대통령이 판단해서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과반수로 해제 요구를 하도록 우리 헌법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상태에 있어서는요, 대통령은 절차를 준수했고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고, 국회는 달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제 요구를 했고, 그 경우에 대통령은 바로 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과 해제와 관련된 모든 요건을 대통령은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위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이요. 이 국가 원수로서의 행위를 제가 잠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은요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두 개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부 수반은요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과 동렬의 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만큼은 삼권을 초월해서 국가 자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걸 학문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든지, 다른 나라의 국가 승인을 한다든지, 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행위는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과 또 이 야권 모두가 다, 상당수의 학자들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내란이라고 하는 말에 동조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역겨워서 참기 어려운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은 이성을 상실했어요. 언론기관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고, 지식인도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고, 목회자들도 침묵함으로써 이 국가 반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의는 없는 것이고, 공의는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봐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한자를 하나 써왔는데요. 세한송백입니다. 이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세한, 추워지면, 추워지면, 송백은 소나무와 잣나무인데, 세초좀 보시면 여러분 더운 날에는요 모든 나무가 다 푸르러요. 다 푸릅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면요 다 나뭇잎이 떨어지죠. 겨울에도 날씨가 추워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소나무와 잣나무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네 글자로 세한송백이라는 말을 쓴 것인데, 지금의 검찰이나 지식인이나 언론의 태도를 보면 세한송백이 딱 맞는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평소에 근데 나라를 지키는 것 같이 떠들지만 정말로 국가가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푸르름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푸르름은 추울 때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라가 공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정말로 이 네 글자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이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나라를 살려는 구국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전락하고 있고,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말이
법이 되고 대한민국의 정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내란죄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상태로 팽개쳐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천하는 달라요. 이렇게 물도 갖다 주시고. 예. 다음이요. 자, 고난대행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고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예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찬대나 민주당은요, 오늘도 그랬는데 한독수에 대해서 고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의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에 대해서 필요한 정족수가 문제가 되는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제적 과반수 찬성이 됩니다. 대통령은 제적 3분의 2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박찬대는 고난대행에 대한 이 정족수가 과반수면 된다라고 떠들어요. 이것은 도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대행에 대한 정족수는 헌법이나 법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독수는 두 개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요. 국무총리의 지위와 고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죠. 그렇다면 만일에 한독수 고난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만일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독수에게 국무총리의 지위만 인정하는 것이고 고난대행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무당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이미 과거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적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고, 국회 전문위원도 고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하고 있지만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싸움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에서 과반수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요, 한독수 씨가 뭘 하면 되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헌재로하여금 가려달라고 하면서 잠정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가처분을 시행해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무한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지금 계속 강압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2명을 인사청문회를 하루에 다 끝냈어요. 두 인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 3명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한독수 총리는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마지막 삶을 정의에 맞게끔 본인이 처신을 해야 옳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불안하겠죠? 왜 내가 이 시기에 이 나이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컨대 뭐 탄핵을 거부권을 행사하냐 안 하냐,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어거지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한독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은요, 그가 흔들리지 않고 정의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지금 재판관 6밖에 없는데요, 6 가지고서는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법에 7명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왜 헌재가 6명밖에 없는데 왜 심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 잠정적으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7명이 심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시행해서 헌재가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은 6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아마 기회를 보고 있을 텐데, 이준석 씨가 만약에 탄핵 이 다툼에 대해서 가처분을 갖다가 취하만 하면요, 바로 7명이 아니면 심리할 수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이진숙이가 다 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게 되면요, 재판관은 몇 명 남죠? 6명이에요. 6명이면 우리 헌재법에 23조에 따른다면 7명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는데 6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심판은 진행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한덕수가 민주당이 아무리 강압한다 하더라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리는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윤석열의 탄핵 시계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시계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이를 내란의 수계에 해당하는 이재명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요, 목숨 건 싸움이 필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과제는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일체의 심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내년 4월 18일이 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지금 6사람 중에서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 2사람,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2사람이에요. 4사람이나 있습니다. 4사람. 그런데 내년 4월 18일 되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몇 사람 남아요? 4사람 남아요. 4사람. 4사람 남으면요, 심리 못합니다. 저들이 막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는 막가지 않아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위에서 적법하게 싸울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편향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황준선 장로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 자기의 한참 후배라고 하는 사령관들이 장군답지 못하게 사령관이 우는 게 뭡니까? 봐달라고 우는 거네, 봐달라고. 제가 좀 울보 성격이 있어요, 울보. 전 잘 하는데, 저는 이 감격할 때 울지, 그따위 식으로 말해 사령관이 울고 말이지, 봐달라고 하는데, 정신 나간 놈들이 좀 천지에 천지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황장로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잖아요. 저는 헌법 교수로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 저도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헌법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이 인간들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후의 침해자로서의 이런 위치를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연히 헌재를 향해서 싸워야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헌재가 왜 편향성이 있느냐? 첫째로 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되니까 그 탄핵 소추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며칠 전에 열렸는데 탄핵 소추를 한 국회의 위원장이건 변호인단이건 한 놈도 헌법재판소에 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헌재가 3분 만에 심판을 종료했습니다. 참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헌재는 그렇다면 며칠 전에 했으니까 가처분은 가능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서 기인을 잡아가지고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1월 8일 날로 다시 잡았다는 것이 이만큼 늦춰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헌재의 이 편향성을 우리가 고쳐주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를 강하게 표출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지금 우리가 천만이 모여서 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천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주권자인데 주권자들이 그대로 있으면 침묵하면 안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사표시를 표현할 때 대한민국의 정의는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건 투쟁을 해야 될 것이다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사부재의 위반이 된다 또는 이 탄핵 소추를 조사하지 않고 탄핵 소추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등등의 제 주장은요, 오전에 구리에서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 어제 국가원로회의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런 것들을 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 몰수히 나오셔서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 전체를 덮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질 것이고 민주당의 행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것이고 한독수 권한대행도 헌법과 법률과 정의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불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몰수히 나와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남 북부 자유마을 대회. 네, 김학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데 네, 지금까지 충남 북부 자유마을 대회를 실황을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유마을 대회가 오전에는 경기도 구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피곤한데 지금 충청도 남부 충남 북부 자유마을 대회를 지금까지 진행해서 이제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